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저희 코인 랩소디 함께하실 텐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그래도 반등을 좀 많이 해주기는 했습니다. 워낙 이제 낙폭이 컸었는데 뉴욕 증시 대비해서도 좀 반등을 그래도 많이 해줘서 전체 시장의 마켓캡이 6% 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8만까지는 아니고 7만 9천까지는 지금 현재는 올라와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도 1,500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 오피셜 트럼프가 조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트럼프 자체에 관한 신뢰감들이 조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약간 사라지는 느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시장의 반응도가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오피셜 트럼프가 지금 7달러까지 내려왔죠. 이제 물론 워낙 많이 빠져서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게 40달러까지 갔던 건데 대통령이 직접 이제 발행했던 밈코인에 관해서 이렇게 수요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XRP도 이제 주요 지지선이 많이 깨졌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13% 급등을 해주면서 1.8달러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뉴스들 또 오늘 몇 개 유의미한 것들이 있어서 저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장을 막 올릴 만한 큰 뉴스가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작은 뉴스들이 하나하나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SEC가 이제 폴 애킨스가 청문회도 끝나고 이제 취임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상자산 원탁회의 같은 그런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미국 정부가 어떤 규율로 이제 맞이를 할 것인가 그런 게 이제 진행이 좀 급속도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의장직이 비어 있었고 임시의장이 있었고 이제 애킨스가 들어가게 되니까. 근데 여기에 코인베이스와 유니스왑이 가상 자산에 관한 원탁회의에 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장을 받아서 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지 시장의 관심사이고요. SEC가 이제 간밤에 가상자산 원탁회의에 관한 참석자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그 명단에는 캐서린 미나링 유니스왑 랩스 최고 법무 책임자 그리고 그레고리 투사르 코인베이스 기관 상품 부문의 부사장 등 가상업계 자산에 관한 업계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폴 애킨스가 참석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이제 마크 웨다 이제 직무대행 등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1일 날 워싱턴 DC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게 주제 자체는 거래를 위한 규제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초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더리움 개발자, 재단, XRP 뭐 개발자 이런 인물들보다는 그 거래소를 운영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 덱스 유니스왑, 코인베이스 요런 이제 관련 관계자들을 이제 초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우려와 제안을 경청하는 건 SEC가 가상자산 사업을 위한 명확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크립토 관련한 이제 크립토 서밋처럼 엄청난 회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깊이 우리 시장에 관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면서 이제 규제 방안에 관해서 좀 논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SEC 쪽이 의외로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암호화폐 쪽에 관한 역할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돈나무 언니가 또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돈나무 언니가 캐시우드잖아요. 근데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을 제가 예전에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인물이 테슬라를 진짜 저점에 사가지고 엄청 수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운용사를 운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때 캐시 우드 그게 한국어로 돈나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나무 언니의 포트폴리오를 따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나무 언니가 운영한 회사가 아크 인베스트먼트예요.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포트폴리오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따라하시고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코인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리스트가 좀 있어요. 어떤 알트코인을 이제 아크에서 모으고 있는지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이제 매수에 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단기
단기 투자의 그런 관점이 아니다 보니까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참고를 하시기에 좋고, 실제로 아크 인베스트먼트 홈페이지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그게 한국어로 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아크의 포트폴리오 다 이제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셔서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는 것도 오히려 이렇게 조금 시장 안 좋을 때는 뭐 저점 매수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2개의 상장지수 펀드 ETF를 통해서 코인베이스 주식 84,514주를 매수했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사들인 이번 주식은 1,330만 달러 규모다라고 합니다. AR KW 펀드에서 5.92%의 가중치를 차지를 하게 됐고, 해당 ETF에서 네 번째로 비중이 큰 주식이고, 또 다른 ETF인 아크 인베스트먼트 펀드에서는요, 코인베이스의 주식 비중이 7.65%의 가중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펀드 내 비중만 놓고 보면 두 번째로 크고, 돈나무 언니가 코인베이스를 샀대. 요게 이제 또 미국 투자자들한테는 좀 이슈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서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통화 정책이 비트코인 상승을 촉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중국의 통화 정책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제 상승 촉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헤이즈 전 CEO는 만약에 페드가 아니라면 중국의 인민은행이 비트코인의 상승 재료를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페드의 정책이라든지 트럼프의 정책이 코인 자체를 크게 이렇게 올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악재로 반영이 됐죠. 관세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을 크게 올릴 만한 재료가 있을까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재료가 이제 중국 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위안화가 평가 절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중국이 이탈한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전략이 2013년과 2015년에 효과가 있었고 2025년도에도 작동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지금 그 관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중국 측에서 통화량 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일행정부 때도 나왔던 그 시나리오이긴 한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위안화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은 중국 부자들이 또 이제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중국 내에서 비트코인 거래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탈이라는 법은 없죠. 예전에도 이제 본부장님 여러 번 언급해 주셨는데, VPN이라는 그런 이제 장치를 이용을 해서 또 접속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중국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이제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중국에서 워낙 비트코인 인구가 또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물론 표면적으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이제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중국 쪽에 관한 수요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위안화 평가 절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위안화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분을 희석해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행정부 때도 이제 중국 정부가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이제 관세를 매기면서 무역 적자를 내려고 하잖아요. 흑자폭을 축소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어찌되었던 기업 입장에서는 남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통화 가치를 하락을 시키면서 이 관세에 관한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일행정부 때 했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중국을 딱 이제 꼬집어서 환율 조작국이다, 이렇게까지도 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아주 이제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면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시장의 시나리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볼 텐데요. 이제 트럼프 가문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어요. USD 원을 출시를 했는데, 요거 에어드롭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추진 중이고요. 아직 확실히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USD1의 에어드롭 제안서를 공개를 했고, 이 제안서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WLFI의 토큰 보유 지갑을 대상으로 하는 소량의 USD1을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에어드롭은 초기 보유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USD1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어드롭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또 각 지갑에 동일한 양의 USD1이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관심 있으시면 에어드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하는 법이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이제 보상이 주어지니까 사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트럼프 일가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처음으로 뭐 내 지갑에 이제 가지고 있어 봤다 그런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세부 조건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에어드롭이 실험적인 성격을 지닌 만큼 제한이 승인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는 있다라고 밝혔고요. 지난달이었죠. 기관과 정부 투자자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 USD1을 공개를 했고 이 해당 코인은 이더리움과 BNB 체인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윈터 뮤트와의 협력으로 체인 간 송금 테스트도 이제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거 많이 쓸까요, 사람들이? 지금은 테더가 점유율 1위고 USDC도 많이 쓰고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근데 이제 요거를 트럼프 거를 사람들이 많이 쓸지, 트럼프가 이거를 쓰게 됐을 때 얻는 이득이 뭘지 요런 것들이 또 시장의 관심사이기도 해서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리플에서 이야기한 RWA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최근에 사실 RWA 코인은 이제 실물 자산 토큰 코인이잖아요. 근데 요게 최근에 이제 심심찮게 그 뉴스로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물자산 토큰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STO 우리나라에서도 추진 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부동산에 관해서 일부의 그 지분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 이제 RWA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리플이 이제 자산 토큰화, 자산을 토큰화 시키는 거예요. 자산 자체를 그 풀 자산을 가지고 있다기보단 그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자산 토큰화의 폭발적인 성장을 좀 예측을 했습니다. 2033년에 RWA 시장이 18조 9천억 달러 하나로 이경이 넘어갈 것이라고 기록을 했고 실제로 RWA 코인은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트럼프 일가도 포트폴리오로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거를 투자를 해라 제가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들도 RWA 코인을 하나씩은 그 포트폴리오에 좀 넣고 있긴 하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최근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랑 함께 토큰화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다룬 신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기간 수요의 증가랑 또 블록체인 인프라 발전의 기인 그리고 RWA 시장이 연평균 5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및 머니마켓 펀드의 온보딩, 고객 신용 정보와 부동산 등의 다양한 자산 토큰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국채를 토큰화시켜서 투자를 하는 게 엄청 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투자 방법은 저도 모르는데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토큰화 시켜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는 사람들 투자자분들의 그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그래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RWA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세계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시드가 어느 정도 모여야 되는데 이제는 그 부동산 투자도 약간 지분식으로 굉장히 많이 쪼개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사실은 금융 세계가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모두 이제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리플은 RWA를 통한 금융 시장의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제 체감되는 자산들이 RWA로 변환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 RWA 코인들이 이제 처음 시장에 주목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미 시장에 탄력이 나온 그런 코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무조건 RWA 코인이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나오시는데 그거를 무조건 투자를 해야겠다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그 기업이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전략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RWA 코인에 관해서 이야기는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I 코인, RWA 코인 이런 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섹터로 묶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알트코인 내가 어떤 거에 관심 가져봐야 되지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전략들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같이 나눠봤고요. 자, 우리 또 본부장님과 함께 또 시장 벌써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벌써 저에게 타이밍을 딱 주시는데요. 주셨는데요. 벌써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네, 많이 드릴게요 기회. 기회 주시면 안 됩니다. 바쁩니다 저. X를 정부화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제 뉴욕 타임즈에 난 기사인데요. 이제 플랫폼의 역사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 거화하는데 탁월하신데 이거를 점점 더 자기 거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 부처가 모든 X를 계정화하고 있고요. 백악관 기자실에 신흥 미디어 전용 좌석에 앉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의 소셜 플랫폼의 신임 뉴스 책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은 단순한 어떤 그 상징을 넘어서 이제 X가 사실상 정부의 공식 언론이 됐다는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미디어 권력의 재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관제 언론 2.0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 이런 게 이제 기존 언론이 이제 백악관 브리핑이나 질문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X를 거쳐야 되고 약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뉴스 책임자의 첫 질문을 받는 구조가 이제 X가 이제 거쳐야 되는 약간 이런 색이 되는 것 같고 일론 머스크가 You are media now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약간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국정 홍보처가 이제 X입니다. 네, 국정 홍보처가 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머스크가 이제 백악관 옆 사무실에서 기획을 주도하는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되고 이제 정보의 권력을 가지고 통합된 행정 기구를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식 채널이 이제 X인 그런 셈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X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정부 미디어 경계가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전제 조건이 하나가 이제 권력과 언론의 분리인데 이제는 통합의 기능이 아닌가 시대가 되는 것 같고 국민이 보는 정보의 출처가 편향될 수 있을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공식 보도 자료가 아닌 플랫폼 내 큐레이션된 콘텐츠만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정부 부처죠 도지라고 하죠. 도지의 실질적 행정권까지 이제 다 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원래 이제 선출된 권력이어야 되는데 이게 자본에 의해서 되는 비공식적인 권력이 실질적인 모든 걸 행사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플랫폼에 독점하는 표현의 자유가 전체적으로 통제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NS 하나가 이제 커진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말하느냐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질문할 수 있냐는 문제를 이제는 독점하게 된 그런 시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 하나하나도 이제 향후에 독점할 수 있게 된 거냐는 시대가 돼서 일단은 신흥 어쨌든 권력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제 설정 독점을 머스크가 가지게 돼서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뭐 뉴욕 타임즈라든가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CNN 이런 폭스 이런 다양한 언론이 이제 의제를 설정해왔다면 이제 X의 알고리즘이 모든 걸 의제 설정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X에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모든 광고는 다 X로 몰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X에서 유료 인증, 모델, 광고, 아카이브, 유통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X만 남고 그거 하려고 인수했나 봐요. 네. 이거 하려고 이제 머스크 근데 트럼프한테 투자한 거죠. 네, 투자한 거고 이제 국민 알고리즘 구조로 이제 모든 게 이제 바뀌게 되는 여론의 실체가 바뀌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여론이 더 극단적이고 단순화되고 몰입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은 X 확장은 단순한 SNS의 이제 팽창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와 매스미디어의 기반으로 한 재편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재편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더 극단적이고 더 획일화되고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권리도 이제 X가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무나 질문할 수 없습니다. 이제 독점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나 X 쓰는데. 저는 X 안 씁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하나 쓰시는 분들이나 X 쓰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 씁니다. 네. 암호화폐 쓰시는 분들만 씁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뭐 쓰세요. 뭐 저 추천드립니다. X는 예전에 쓰다가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유튜브 쓰면서 안 쓰게 됐습니다. X가 너무 이렇게 글자 수가 제한돼서 못 쓰겠더라고요. 네. 장문을 쓰면 잘 안 씁니다. 네.
다음 소식 줘야 되겠습니다. 아니 구글이 약간 이상한 짓을 좀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반독점 재판 이후에 직원들에게 이제 침묵 무건 수행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기업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이슈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자이언트가 갖는 공론의 통제의 욕망과 그것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구조적인 어떤 긴장감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법무부와 이제 여러 주 정부가 이제 검색 독점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요거에 가서 이제 재판 중인데 공개적 발언을 자제하라라고 얘기했고 특히 사내 포럼에 인터뷰나 이런 어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지 말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직원이 구글이라는 게 원래 이제 너무 자유롭고 커뮤니티에 뭘 많이 올리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들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너무 구글 본사를 가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평온하고 너무 좋아요. 이런 데서 정말 근무하고 싶다. 애플하고 더불어서 정말 근무하고 싶다라는 게 있고요. 자전거도 무료입니다. 자전거도 무료고 먹는 것도 무료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 가면. 그래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이런 곳이 이제 이렇게 제재를 하니까 반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건이 약간 시사하는 건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면서 지시를 철회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사하는 게 많으면 이게 모든 기업들이 정말 이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트럼프가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억압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막 쪼이고 막 이러는 것 같고 플랫폼 기업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보 통제 욕망이 이제 내외부를 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약간 이중잣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다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보의 자유를 밖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비판을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유튜브도 사실은 이렇게 가려서 막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런 걸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얘기 안 했나요? 네네. 아침 방송에 했나 보군요. 네. 유튜브에서도 이제 성소수자들에 간 이런 독점 가이드를 사실은 없앴어요. 은근슬쩍 없애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DEI랑 비슷한 기조로 가는 그런 조를 또 없앴거든요. 사실은 그런 토론의 양들을 없애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이 구글이 자꾸 약간 메타랑 비슷하게 가는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이제 침묵 시위는 사실 위기시 기업이 택하는 본능적인 자기의 보호의 메커니즘인데 이런 것들을 구글이 개의치 않았거든요. 약간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기가.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런 느낌이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점점 더 플랫폼이 단지 기술 제공자에 그치지 않는 약간 기능적인 느낌만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미국스럽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스럽지 않고 약간 너무 기능적인 약간 중국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내 민주주의나 시장 리스크에 충돌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민주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너무 사회주의적이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기업 브랜드는 민주주의는 언제든 시장 논리에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향후에 침묵은 자유가 아니고 정말 통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유를 요구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민주주의가 있어서 항의하십시오. 항의하시고 쟁취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정보를 진자가 입까지 막으려 하는 순간은 정말 힘든 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보 통제가 사실 욕망이 외부로 넘어서 내부까지 확장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회 전체가 침묵의 문화로 이제 이게 점연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많은 시사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하면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플랫폼의 시대에 어떻게 위협받고 무엇으로 다시 지켜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말할 수 있는 자유는 그 누구보다도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고 질문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우리 사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구글의 이런 반독점 재판의 침묵 지시는 안 좋은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다 같이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구글 자전거 있는데 이거 한 번씩 가시면 한번 타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꼭 타보세요. 공짜입니다. 한번 타볼게요. 네, 재밌습니다. 이거 이뻐요. 네, 네. 사진도 하나 찍으시고 감사합니다. 예, 구글 자전거 한번 타보시라고 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꼭 타보십시오. 이정 아나운서 한번 가보서 타보십시오. 네, 가보겠습니다. 꼭 열심히 벌어서 가보겠습니다. 이건 안 벌어도 돼요. 이건. 구글. 네, 팔로알토에 있습니다. 스탠퍼드 옆에 있으니까 꼭 가보세요. 입사하시면 또 좋고요.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0억 달러 규모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네. 파라마운트 이제 거의 이제 이게 조정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미디어와 이제 정치의 복잡한 관계인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CBS 뉴스와 이제 60미니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영어 공부할 때 많이 했던 약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딕션이 좋은 그런 프로입니다. 전 부통령 카멜라 해리슨과의 인터뷰 편집 과정에서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라마운트가 지금 스카이댄스하고 스카이단스라고 하죠. 스카이단스라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이게 영화 많이 만들었던 그런 프로인데요. 80억 달러 합병을 추진 중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연방통신위원회 승인이 필요. 우리 방통위 같은 프로인데요. 승인이 필요한데 트럼프 소송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합의 단계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제 입막음을 좀 하고 입틀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송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요렇게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강제적인 조정 단계고 어쨌든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동안 메타도 합의를 했죠. 어쨌든 X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 친한 X도 1,000만 달러를 주고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디즈니, 메타 등 주요 미디어 기업도 법적 분쟁의 합의를 선택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영향이 미치게 되고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로 이제 언론과 권력의 재정리를 하게 되는 영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 선례가 되고 합병 승인이나 이게 거래를 하게 되는 약간 뒷돈 거래라든가 뒷돈에 뭔가 약간 성사를 하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좀 하게 되는 약간 이런 게 있고 공영성이 없게 되는 약간 상업성 미디어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고 거대 미디어의 어쨌든 법적 취약성이 노출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조정 이후에 향후에 모든 미디어와 권력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향후의 어떤 시사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있을 것 같은 언론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가 어디에서 위협받고 어디로부터 기술 수 있는가는 리트머스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정확하게 언론이 어디가 약한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참 이 사람이 좀 약간 이분이 좀 사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생태계 언론 생태계가 취약한 게 어떤 게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기한테 좀 친화적인 게 있어요. 폭스라든가 뉴스맥스라고 최근에 막 엄청나게 뛴 그룹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뛴 게 그러니까 상장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찾아보시면 아시겠네요. 근데 뛰었다가 또 폭락한 기업이 있습니다. 뉴스맥스라고 요게 있는데 요런 기업이 있고요. 더 데일리 와이어라고 요게 친 트럼프 채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스라든가 뉴스맥스라든가 더 뉴스 와이어라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친 트럼프 계열들입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요 친 트럼프가 아니고 진보 채널인데 이런 게 또 바뀌고 있는 게 있습니다. MSNBC라든가 CNN이라든가 NPR이라든가 뉴욕 타임즈 이런 쪽은 더 공격적인 노선으로 이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은 또 진보적인데 더 진보적으로 엄청나게 뉴욕 타임즈 요새 읽는데 트럼프를 계속 비난하는 약간 기사가 엄청나게 나와서 재밌습니다. 저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취향 저격? 예, 취향적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방향성이 많이 되고 있어서 좋습니다. 많이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길들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쨌든 단지 트럼프가 파라마운트만 간의 싸움이 아니라 언론이 어디까지 말할 수 있으며 권력은 어디까지 침묵을 강요할 수 있는지가의 어떤 그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적, 윤리적 어쨌든 경계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에 대한 서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 기사를 보거나 이 방송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고 권력자가 좀 관용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약간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승자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겼잖아요. 그럼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관용을 좀 좁네요, 베풀어. 마음이. 네, 관용을 좀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좁으시네요. 네. 승자의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예전에 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승자의 여유가 있으면 향후에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대통령들에게는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과거의 대통령들과 향후의 대통령도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향후에 많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 향후의 대통령들도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전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관용의 마음. 예, 관용의 마음들이 많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네.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 공정무역과 머스크 자유무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좀 시사하는 게 좀 있는데요. 요게 이제 관세 정책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제 공정무역과 머스크 자유무역 힘겨루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요. 관세를 놓고 미 행정부 내부나 강경파와 실용주의파 간에 이제 긴장감이 좀 돌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서로가 이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공정무역에 관해서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내용이 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발로라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머스크는 이게 자유무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쪽과 이제 이 부분이 충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터 나바로라고 이 분은 이제 그럴 왜 그냥 공정무역이 돼야 된다. 우리 지금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머스크 쪽은 글로벌 기업은 관세 정책에서 심각한 공급망 비용 부담 우려가 있다. 이거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 계속 다투고 있고, 이 부분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나오면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중요하고 있고, 행정부 내에서 경제 철학이 이례적으로 상황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고문인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충돌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미국 우선주의 경제 모델과 글로벌 공급망의 경제 모델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제조업 보호과 일자리를 위한 고강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 안에서 만들고 미국의 소비를 고수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면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스타링크, xAI가 전 지구적인 공급망과 소비에 의존하는 초국가적인 기업 모델을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있고, 어쨌든 이게 글로벌 기업들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타격을 너무 많이 입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뭐 좀 있으면 나아진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관세 정책은 기업 생태계 전반에 충격을 너무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고, 기술 혁신과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동맹 외교가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동맹을 해야 하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미국에게 뭐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머스크가 지금 사실 기업가가 아니고 정책 행위자잖아요. 이게 지금 행위자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는지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 이제 어쨌든 정책이 권력자가 머스크인데 이 머스크가 움직였다는 점에서 향후에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게 좀 얘가 좀 궁금합니다. 아니 애플하고 델은 좀 이해가 돼요, 하드웨어니까. 근데 메타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네.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뉴욕 타임즈가 분석을 했더라고요. 왜 메타 같은 하드웨어 제조업이 아닌 디지털 플랫폼이 트럼프 관세에서 떨어지는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제 매출 구조가 좀 있는데 광고 비즈니스랍니다. 기본적으로 광고를 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 상당수가 중국 동남아의 글로벌 상거래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쪽이군요. 네, 또. 그러니까 이제 뭐 쉐인이라든가 테무라든가 이커머스 업체인데 이런 그렇네요. 부분들이 일단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일단 막았잖아요. 그쪽이 맞네요. 일단 $800 그걸 그럼 하면서 광고를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를 못 하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막았고, 관세 정책으로 이제 34%의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더 미니미스라고 조항 철폐했잖아요. 네. 일단 여기가 수익 관세 대상이 보다니까 이커머스 업체가 광고가 엄청나게 줄어서 못 하게 됐어요. 광고를 못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주 고객이었는데 못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소비나 공급망의 플랫폼이 이중 취약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상품을 만들지 않지만 글로벌 공급망을 타고 소비가 이제 깊이 연결되다 보니까 중국, 동남아, 유럽 중소 브랜드들이 타깃 광고를 하는데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유저들이 광고 클릭을 안 합니다. 그리고 관세 효과를 국경세나 이런 걸 하는데 ROI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 수입이나 디지털 광고 실시간 연결되는데 취약성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디지털 플랫폼도 무역 장벽에 취약하다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의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생각하지 네, 못했던. 그러니까 어쨌든 다- 트럼프의 차들이 다 다 힘든 거예요. 상품 네. 유통의 반사 작용이 일어나고 야. 있고, 글로벌 소비에 플랫폼도 취약하다라는 게 드러났고요. 플랫폼 매출이 다변화가 국가 리스크로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가 좀만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게 드러나지 않고 본인이 예상하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본인이 리쇼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리쇼링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될 수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장에 안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관광 같은 게 안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분들에게 그게 더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예. 네. 그래서 시장 매출 타격이 더 먼저 반응하게 되고 메타 같은 경우에 분기 광고가 엄청나게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몇백억 달러씩 매출이 막 줄고 날아가고 그러고 오늘 보니까 하루에 6,400억 달러가 날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애플은 네. 예, 훅훅 날아가더라고요. 뭐 이렇게 순식간에 그 돈이 뭐 이렇게 깜짝 나. 시총이 어마어마하죠. 글로벌 자본주의의 네, 보호무역이 얼마나 취약한지 이렇게 나타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테크 기업이 보호무역 시대 리스크 분산이 아닌 집중 구조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콘텐츠 비즈니스가 아니라 글로벌에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 이게 하나가 아니라 다 이게 서로가 이제 촘촘히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게 서로가 다 도미노처럼 다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정지 리스크 해지가 안 된다는 거야. 리스크 해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지가. 그래서 이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면서 다 같이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 힘든 거고 사실은 이제 너무나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생태계 자체가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창작자들도 안 되고 사실은 이제 신생 스타트업이 생길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악순환이 안 되려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멈추십시오. 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요거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어제죠? 어젯밤에 트럼프가 또 이상한 분들 이제 원래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면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4월에 시즌 중에 잠깐 방문을 했더라고요. LA 다저스 하면 오타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타니가 이제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뭐 쓸데없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그 뭐지 영화배우처럼 생겼다라고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동양 스타인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요때도 이제 약간 씁쓸한 게 뭐냐면 제키 로빈스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처음으로 이제 흑인인데 원래 이제 예전에 못 뛰었어요. 흑인이 잘 모르시죠, 제키 로빈스? 네, 몰라요. 흑인인데 이제 옛날에 흑인 중에 최초로 흑인인데 최초의 프로야구를 뛴 선수예요. 못 뛰었는데 흑인인데 최초로 인종차별에 이제 이걸 타파한 그 어떤 그 대표적인 그 상징의 인물인데 이 사람의 군 복무를 또 삭제했어요. 트럼프가 최근에. 그래서 비난 여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DEI 정책을 또 최근에 삭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무기 배치라고 있어요. 흑인이신데 지난해는 이제 그 사람이 방문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또 이제 방문 여부를 이제 최근에 이제 또 했어요. 이 부분 했고 이제 최근에는 했는데 제키 로빈스를 삭제하고 DEI를 이제 이런 부분을 못하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양면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방문이 그래서 이제 비난을 받고 그랬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을 다 삭제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오타니의 찬사와 제키 로빈스의 삭제와 동시에 준다는 이 방문이 여러 가지로 이제 정체성을 받으면서 많은 논란과 찬사와 이런 것들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됐었는데 정치와 스포츠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어떤 상징이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이. 그래서 이제 이번 행사 많은 중요한 것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와 스포츠와 이제 이런 것 합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적인 어떤 만남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트럼프가 선별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누구는 환영을 받고 누구는 삭제한다는 정치 코드를 이번에 또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국의 문화 정체성이 이런 게 원래 용광로 문화였는데 이번에는 좀 나눠서 끓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논쟁이 스포츠마다 정치의 전장으로 만드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으면서 선수 개개인도 어쨌든 정치적 메시지도 있는 약간 이런 시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가 스포츠를 이미지 정치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약간 씁쓸한 무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사회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서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약간 문화 권력의 새로운 지도를 또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포츠가 이제 안전한 공간이어야 되고 약간 여기서는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정치적이면서도 더 이상 이런 게 좀 약간 씁쓸한 존재가 되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고요. 좀 향후에 이제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이야기를 지울 것인가라는 게
사실은 트럼프의 정치인의 몫이 아니라 이건 사실은 이때 선수가 뛰거나 누구 보는 사람의 몫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의 몫이 되면서 약간 좀 씁쓸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향후에 좀 이런 것들을 좀 스포츠에서만큼은 좀 없고 이런 거 없이 좀 즐기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네. 또 좋은 교훈이 남았네요. 트럼프와 스포츠. 저희가 한번 또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랩소디 긴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1분기 역대 최대 매출과 6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1분기 매출은 79조 원,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9.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0.15% 감소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지난해 3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도 3분기 만에 반등하며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업과 메모리 반도체의 실적 개선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바일 경험 사업부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갤럭시 S25의 판매 호조로 MX 사업부 영업이익은 4조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갤럭시 S25는 AI 기능을 강화하고도 가격을 유지하면서 판매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부담을 덜고 수익성을 지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메모리가 3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는 적자를 봤습니다. 특히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과 미국의 관세 폭탄 앞에서 디램 물동량이 증가하며 실적을 개선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2분기 이후 경영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스마트폰과 가전, 반도체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에 대해 미국이 46%의 상호 관세율을 책정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최대 5조 5천억 원 매출 하락이 예상됩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 완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의사를 밝히고 이는 반도체 시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도 예측하기 어려워 실적을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나오션이 자체 운영하는 차세대 드릴십의 이름을 타이달 액션호로 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날 자회사 하나 드릴링에 인도하는 드릴십의 명명식을 열고 심해 시추 사업의 본격적인 진출을 알렸습니다. 명명식에는 필립 레비 하나오션 해양사업부장을 비롯해 헤나타 바루지 페트로브라스 엔지니어링 기술혁신 담당이사, 포드리고 히베이로 콘스텔레이션 대표, 클레이튼 코안 한화 드릴링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명명된 타이달 액션호는 하나오션이 자체 개발한 디자인을 적용한 드릴십으로 최대 수심 3.6km, 심해에서 최대 12km까지 시추가 가능합니다. 다이나믹 포지셔닝 시스템과 폭발 차단 안전장치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추 작업을 위한 첨단 기술들이 탑재된 이 드릴십은 심해 시추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해 2월에 한화 드릴링을 설립하고 드릴십을 다른 선주사에 팔지 않고 자체 운용하기로 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해양 사업이 일괄도급 방식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드릴십을 직접 운영하며 신규 수익 기반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친환경 고효율 드릴십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드릴십 밸류체인을 확장하고 해상 플랫폼 기반 해양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화 드릴링은 브라질의 대표적인 해양시추 전문 기업인 콘스텔레이션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브라질 국영 석유사 페트로브라스와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하며 올 하반기부터 브라질 해역 시추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필립 레비 하나오션 해양사업부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드릴십을 인도하며
해양 시추 사업에 본격 진입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기술 경쟁력과 전략적 비전을 바탕으로 해양에너지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드릴십의 운영을 시작으로 하나오션은 심해 시추와 해양에너지 분야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며 글로벌 해양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이 자회사인 캐롯손해보험과의 합병을 검토 중입니다. 캐롯은 지난 몇 년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손보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하나손보는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상증자 투자, 합병 등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효일 캐롯 대표는 지난달 26일 직원들과의 만남에서 매각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부인하며 유상증자와 하나손해보험에 흡수합병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캐롯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병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롯손해보험은 2019년 하나손보, SK텔레콤, 현대자동차, 알토스벤처스,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대형 투자사들이 합작해 설립한 국내 최초의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보험 산업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시킨 인슈어테크 기업입니다. 캐롯의 최대 주주는 하나손보로 하나손보는 59.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팀앤모빌리티가 10.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롯은 출범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지난해 66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도 7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캐롯의 지급 여력 비율은 지난해 말 156.24%로 전분기 189.44% 대비 33.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하나손보의 캐롯 인수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손보는 캐롯손보 출범 이후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운영하지 않았고 캐롯손보를 인수할 경우 하나손보는 캐롯손보가 보유한 자동차 보험 계약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캐롯이 보유한 자동차 보험 계약 건수는 67만 6,800건으로 전체 계약의 9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출범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캐롯에 대한 최대 주주 하나손보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며 유상증자를 통해 흑자 전환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인수합병을 통해 하나손보의 몸집을 불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손보는 캐롯손보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합병을 통해 어떻게 기업 규모를 확대할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제철이 총파업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노사 갈등으로 실적 악화가 우려됩니다. 1분기만 해도 6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며 2분기 실적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2023년 1분기 영업적자가 6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분기 실적 역시 불확실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이달 말에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업계는 현대제철이 1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노사 갈등이 길어지면서 파업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1분기 동안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임당혁 교섭을 시작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성과급을 두고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노조는 1월 말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사측은 냉영 공장의 전처리 설비에 대한 부분 직장 폐쇄 조치로 맞대응했으며 이후 파업 철회, 직장 폐쇄 해제, 교섭 재개 등이 있었지만 여전히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노사 갈등으로 인해 600억 원 이상의 영업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는 증권업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하나증권은 637억 원의 연결 영업 손실을, 상상인증권은 619억 원의 영업 적자를 전망했으며 BNK투자증권은 727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예상했습니다. 별도 기준으로는 1,0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만약 9일 교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분기 실적도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는 전통적으로 철강업계의 성수기로 알려져 있지만 노사 갈등이 계속된다면 2분기 실적 역시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교섭 결렬 당시 사측은 기존 성과급 아닌 450% 플러스 1,000만 원을 다시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진전된 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교섭 요청이 총파업 교란을 위한 것이라며 9일 교섭에서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대제철의 노사 갈등과 실적 악화는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이며 2분기 실적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